분들이라서 더 제가 좀 부담 없이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995년 학교에 부임하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계일동 수락산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강의를 세 가지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 분권이 뭔지, 지방 자치가 뭔지 이런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지방자치 그러면은 그냥 뭐 보통 지방자치 얘기를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게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또 공부도 하셨으니까. 근데 보통 지방자치 그러면 학계에서는, 교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체자치라는 거하고 주민자치라는 그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단체자치가 있고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단체자치 그러면 뭐냐면 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많이 주면 좋겠다. 많이 주면 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권한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에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급적 자치단체에게 많이 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단체자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자치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단체자치만 잘 된다고 될 일이 또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주는 이유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써주기를 기대한 거거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말하자면 뭐 노원구청이라든가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일부 그 지역의 그 엘리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또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이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지역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다 맞아떨어질 때, 그때 지방자치가 참 잘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좀 확대시켜 주자. 그러면 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정부 권한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의 합이 있다고 치면,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체자치의 개념에서 봤을 때 국가의 권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방의 분권화,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준다. 그게 이제 분권화죠.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집권화죠. 집권화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조금 주고 그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져가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집권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방분권론이라고 저기 써놓은 것은 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가운데 단체자치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의 권한을 지방에 많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이 분권론에 관해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규범적 분권론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적 분권론이 있다 그래요. 규범적 분권론은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가급적 많은 권한을 주면 줄수록 그건 좋은 거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중앙정부는 거기에 비해서 멀지 않습니까? 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그 뜻을 그 정책에 반영하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컨대 노원구청이다. 노원구청은 우리가 수시로 가서 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서울시청만 해도 좀 멀죠. 그 다음에 중앙정부, 예컨대 무슨 뭐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이런 데 가는 건 상당히 멀단 말이죠. 그래서 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정부에게 권한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뜻에 맞게 권한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규범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능적 분권론인데, 기능적 분권론은 뭐냐면 분권을 이렇게 하는데 분권을 할 때 그 분권의 결과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분권을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이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분권을 했을 때의 편익과 장점이죠. 그 다음에 분권을 했을 때 비용,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단점보다 클 때, 즉 분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앙정부가 권한을 줬을 때, 이 권한을 줬을 때 과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그래서 그 분권화를 한 결과 장점이 단점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건 분권화하는 게 좋겠다. 만약에 분권화를 했는데 그 장점이 단점보다 더 작아요. 즉 부작용이 원래 의도한 그 취지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크다 그러면 그 분권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기능적 분권론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분권을 했을 때 이게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규범적 분권론만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분권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뭔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구나. 분권의 장단점이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거기 보시면 뭐 장점은 앞에 강의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분권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 즉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줬을 때 그 결과 좋은 점들이 이렇게 많다. 그건 다 이제 들으셨을 것이고 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점. 시간 관계상 장점은 다 이제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서 단점을 보면 우선 참여율이 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참여를 하시죠. 구정에 참여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주위 이웃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 과연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또 그 어떤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히 적죠? 그죠? 굉장히 적습니다. 즉 참여를 안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지방자치 두 가지 개념 가운데서 아까 주민자치라는 거 말씀드렸죠. 주민이 자치단체에 그 참여를 해야 그래야 구청장이나 시장이 그 얘기를 그 내용 의견을 듣고 또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상당히 애매해지고 또 주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그 선출직 공무원들이 뭐 의회라든가 단체장들이 소위 도덕적 해이에 빠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원래 우리가 지방자치를 할 때 기대했던 그런 주민의 뜻에 의해서 그 행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역 주민 전체에 대해서
뭔가 그 복리 증진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본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분권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결과 특정 집단의 지배 가능성, 즉 지역 엘리트, 그런데 자치단체장하고 친한 사람, 자치단체장에게 뭔가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그 행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또 이게 중앙정부의 경우는 좀 이렇게 멀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자치단체의 경우는 뭐 노원구만 해도 상당한 대도시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지방의 군 단위로 가게 되면 거기는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세 번째가 이제 배타주의 분리주의인데, 그래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 어떤 노원구면 노원구에 이렇게 그 권한을 주고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일들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사정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가장 자기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들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인데, 그 노원구 주민들은 행정을 할 때, 뭐 단체장도 마찬가지죠. 행정할 때 노원구 주민들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노원구 구민들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노원구 행정을 하는데 노원구 사정도 봐야 되지만 옆에 성북구도 봐야 되고 중남구 사정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 지방자치단체, 그 관할 구역의 한정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 넓은 광역적인 효율성, 말하자면 광역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노원구 상계 쓰레기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계 소각장 그때 한참 문제가 됐었던 것이 뭐예요? 사실 상계 소각장은 시립입니다. 시립. 그래서 시가 이제 해놨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좀 광역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소위 그 규모의 경제,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문제도 많고 또 그 소각장을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광역적으로 묶어서 하나씩 만들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석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몇 개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아서 소각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광역 소각장이 맞는데 노원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남의 구 쓰레기를 우리 노원구에 가져와서 그 노원구 근처 주민들이 다이옥신이라는 이런 그 발암물질의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소위 그런 그 배타주의, 분리주의 이런 다른 구역하고 우린 달라. 우린 우리 구역의 이익을 추구할 거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장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좀 광역적인 효율성 내지는 전국적인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익하고 서로 안 맞을 때 이럴 때는 집행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분권을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규범적 분권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민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무엇보다 앞선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분권화가 좋은 거다. 즉 주민에게 가까이 있는 정부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면 줄수록 그건 무조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에 기능적 분권론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
장단점을 따져보고 이제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지방 재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재정의 그 구성인데요. 지방 재정은 자체 재원,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 수입, 이건 이제 자기 돈이죠. 그 다음에 남의 돈,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남의 돈을 이전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재원은 이제 그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과 이전 재원이 둘 다 두 가지씩의 그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지방세 보시면 그 국세가 14개인 반면에 지방세는 11개입니다. 11개고,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서 세목의 개수가 다른데요. 그 도세를 보면은 도세는 6개가 있고 시군세는 5개가 있어서 합하면 11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광역시나 특별시의 경우는 광역시 특별시세가 9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자치구세가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그러면 도,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걸 광역자치단체라고 그러고, 시군, 구를 이제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은 세목이 5개인데, 또 똑같은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는 세목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울특별시나 이런 광역시 같이 대도시의 경우는 사람들이 몰려 삽니다. 말하자면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그 사람이 몰려 살다 보면 이제 저는 뭐 노원구에서 생활하고 또 노원구로 뭐 직장이 어차피 노원구 내에 있으니까 주소나 직장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원구에 살면서 강남구로 출근도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노원구에다가 많은 권한을 줘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어떤 권한이냐면 소위 그 광역적인 그 행정, 광역적인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가 처리할 때는 뭔가 이 비효율성이 생기는 거. 말하자면 교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통, 또 상하수도 뭐 이런 거, 도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치구를 넘어서서 계속 서울시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위 그 광역적인 광역 행정에 관련된 권한들은 이제 서울시 또는 광역시가 다 처리를 합니다. 시군은 그렇지가 않죠. 시군은 광역 행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권한들을 다 시군이 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서 그 행사하는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의 숫자도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자치구만 이렇게 미워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는 거예요.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서 그 하는 기능 자체가, 담당하는 사무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말하자면 제한적인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세목의 숫자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목들이 있는데, 이 세목들 11개 중에서 그 가장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이제 그 저 위에 있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제일 그 꼭대기에 있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취득세입니다. 이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부동산 같은 것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 이 취득세가 한 거의 3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전체 지방 세수에. 그다음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이제 그 지방 소득세.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는 밑에서 두 번째 지방 소득세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 17.2%, 한 20%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재산세,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재산세가 이제 14% 정도. 그래서 이 재산세는 이제 그 자치구세 2개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주력세가 이제 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그 과세 표준하고
그 다음에 세율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 과세표준이 주로 이제 부동산 가액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자치구들 간에도 이런 그 부동산 가격이 천차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있고 노원구가 있는데 강남구의 그 땅값과 그게 이제 물론 아파트 값에 다 같이 반영이 되겠지만 강남구의 땅값과 이 노원구의 땅값이 격차가 워낙 나다 보니까 서울시 내의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자치구의 주력 세목이 재산세다. 그리고 그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땅값이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치구 간 불평등, 재정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 소위 그 재산세 공동세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공동세 제도라는 것은 이제 강남구나 또 중구나 뭐 서초구나 이런 데는 그 굉장히 이걸 많이 받기 때문에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의 그 세수를 그렇지 않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자치단체들이 이제 50% 자기 재산세 50%를 다 시에 넘겨주고 그래서 50%는 여기 자치구세가 되고 재산세의 또 재산세 50%는 서울시세가 되는데 그 서울시가 걷어간 그 50%를 다 모아서 그것을 n분의 1, 25분의 1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적은 자치단체는 조금 내고 많이 받겠죠. 또 재산세가 많은 자치단체는 많이 내고 조금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정 불균형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자치단체들이 말하자면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그 공동세 비율을 높이자. 지금은 50%만 가져했는데 뭐 70% 뭐 이렇게 하자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체재원으로서 지방세 말고 세외 수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외 수입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말합니다. 소위 잔여적 개념이죠. 나머지 수입. 그래서 자체재원이면서 나머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뭐 구유지, 노원구 소유 땅을 팔았을 때 또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수입, 재산 매각 수입. 또 뭐 어디 그 노원구 시설을 사용하는데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이제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면 또 그 사용료 수입, 또 뭐 수수료 수입,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재원 두 가지, 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 수입 그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재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전 재원을 이제 그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는 지방교부세고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인데 이 두 개의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거기 보시면 지방교부세는 재원의 구성이 그 내국세의 19.24%. 사실 지방교부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이 중앙정부가 걷어들인 돈을 그냥 아예 통째로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19.24% 내국세라 하면 아까 여기서 보신 여기 저 위에 내국세 있죠? 국세 가운데 관세와 목적세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부가가치세, 뭐 소득세, 법인세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내국세인데 저 내국세의 19.24%를 그냥 그대로 띄워서
그냥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줍니다. 그 넘겨준다는 점에서 즉 국가의 재정 수입을, 국가의 세 수입을 띄어서 지방에게 넘겨준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의 재정 이전이 이루어지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격차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보통 우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국세와 지방세를 걷는 걸 보면 한 전통적으로 8대2 정도가 됐어요. 즉 국세를 다 걷으면 전체 세수의 80%, 지방자치단체, 지방세를 걷으면 한 20%. 그러니까 지방세 총액과 국세 총액을 비교하면 한 4대1 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은 조금 늘어나서 지방세 수입이 20%가 좀 넘습니다. 한 23%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80대 20. 근데 지방교부세를 통해서 내국세의 19.24%를 그대로 띄어서 지방에 넘겨준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이 좀 완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적 불균형이 완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밑에 있으니까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시켜준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띄어낸 내국세의 19.24% 그 해당하는 그 돈을 이제 지방에게 줘야 되는데 지방은 아시다시피 240 몇 개의 여러 자치단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걸 자치단체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 나눠주는 방법은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줍니다. 재정력이 좋을수록 점점점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재정력이 아주 좋다. 그러면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소위 그 재정력이 너무 좋아서 지방교부세를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자치단체를 불교부단체라 그래요. 불교부단체란 이제 그런 명호를 사용하는데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단체, 불교부단체. 이 불교부단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재정력이 좋기 때문에 국가가 넘겨주는 그 지방교부세를 받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재정력이 좋은 데는 안 주거나 조금 주고 재정력이 나쁜 데는 많이 준다면 그러면 이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이 좀 완화가 되겠죠. 그죠? 자치단체마다 재정력이 다 다른데 어려운 데는 좀 더 주고 괜찮은 데는 덜 주고 하면 아무래도 그 재정 불균형이 좀 완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면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방 간의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는 이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주죠. 중앙정부 돈을 그대로 지방에 넘겨주니까. 그 다음에 수평적 재정 불균형도 완화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분 방식이 재정력이 안 좋은 자치단체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남도 같이 이런 도의 경우는 굉장히 그 지방교부세 받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이제 형평성을 제고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재원 구성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내국세 19.24%를 가지고 보통교부세, 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97%.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이제 보통교부세 말고 별도로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돈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자치단체 그 통상적인 그런 재정 수요 말고 특수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특정해서 어떤 사업을 특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다른 거고,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특징 그러면 주로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교부세하고 소방안전 교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역사가 좀 있어서 원래의 그 지금 말씀드린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그 재정 수단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물론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이 보통 교부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 지방 교부세는 그 용도를 보시면 용도 지정이 없어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9.24%를 가지고 그 중에 97%에 해당하는 돈을 자치단체에게 나눠주는데 어디 특정한 데다 쓰라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돈을 굉장히 받고 싶어 합니다.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용도를 정해서 자치단체를 특정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그게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국고보조금을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소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보조금은 예컨대 어떤 특정 용도를 정해서 이건 도로 무슨 개선 사업에 써라. 이건 뭐 위험시설 보수하는 데 써라.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돈을 줍니다. 그 용도를 정해서 주니까 자치단체들은 돈을 주니까 받기는 받지만 좀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100%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응 자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 국가가 한 70% 줄 테니까 나머지는 30%는 자치단체가 대라. 그래서 대라고 하는 그 사업이 만약에 그 자치단체의 사업 우선순위에 상당히 높은 데가 있으면 어차피 할 거라면 그러면 굉장히 반가운 돈이 되겠죠. 근데 자치단체 입장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요. 근데 중앙정부가 막 억지로 하라 그래요. 또는 법률에 아예 그냥 못을 박아요. 그래서 국가는 뭐 90%를 내고 지방은 10%, 뭐 70%, 뭐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자기 우선순위는 저 밑에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거 할 때 자기 돈을 갖다가 꺼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사실 그 지역 사정을 봤을 때 A라는 사업에 써야 되는데 보조금의 형식으로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이제 그 책정을 해놓으면 자기 A라는 사업에 써야 될 돈을 이제 그 국가가 책정한 B라는 보조 사업에다가 돈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자주재정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에 상당한 침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법률로 소위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야 보조금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또 법령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면 보조금을 신청 없이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는 아무 용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좋은 돈인데 비해서 국고보조금은 이제 그 용도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대응 자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우에 따라서는 별로 반갑지 않은 돈이다. 이런 문제죠. 요즘 그 정부가 이 복지 정책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뭐 복지 정책이 다 강화되는데 그 복지 정책은 대부분 이제 그 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돈을 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직접 그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이전 재정 가운데 이 국고보조금의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면 자치단체는 그 대응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대응자금의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도 복지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겠죠. 복지정책 강화할수록 지방자치단체도 그 보조금의 대응자금 되느라고 부담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게 최근에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의 이제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이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뭐 통합도 해보고 또 국고보조금을 매년 평가도 합니다. 평가해서 불필요한 거는 다 없애고, 왜냐하면 국가도 재정 부담이 되거든요. 돈은 없는데 자꾸 지방에다가 보조금 주는 것도 여기서 국가라 하면 이제 그 기획재정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각 부처에서는 뭔가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주로 보조금을 통해서 하게 되다 보니 각 부처는 보조금을 자꾸만 늘리고 기재부는 돈이 없으니까 자꾸 줄이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놓고 봤을 때 지방교부세는 공평성, 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국고보조금은 공평성보다는 국가의 정책 목적을 이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어떤 그 공평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무슨 도로를 놓는다, 뭘 한다. 그럼 그건 그 사업의 성격상 어디에다 도로 놓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도로가 적으냐 많으냐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건 당연하죠. 사람도 안 사는데 여기는 도로가 별로 없으니까 많이 놔줘야지.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같은 걸 놓더라도 주로 사람 많은 데 놓겠죠. 사람이 많아야 그 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도로를 많이 사용해야 그 도로 건설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이제 형평성 쪽에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라면 국고보조금은 이제 효율성, 똑같은 돈을 들여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지역이냐 뭐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는 이제 요 말고도 이제 소위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조정교부금. 이 조정교부금은 뭐냐면 이제 그 상급자치단체가 말하자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 지방교부세와 같은 목적으로 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이죠. 이 지방교부세는 이 시도, 시군에만 줍니다. 여기서 빠지는 거는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지방교부세를 안 받습니다. 자치군 지방교부세를 안 받는 대신에 서울시가 자기 보통세의 한 20% 정도를 가지고 그걸 걷어서 보통세,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를 걷어서 그 중에 한 20% 정도를 이제 그 돈을 거둔 거 가지고 아까 지방교부세와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재정력이 좋은 자치단체는 안 주고 재정력이 안 좋은 자치단체는 좀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눠주는 돈이 이제 그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는 조정교부금을 못 받습니다. 노원구는 많이 받겠죠. 강북구, 노원구 많이 받는. 그래서 지방교부세의 서울시 버전이 이제 조정교부금이에요. 자치구들은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한다. 그 대신 특별시나 광역시가 이제 지방교부세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있고 그 밑에 시군이 있는데 도도 시군에 대해서 비슷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는 재정보존금이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걸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조정 그 교부금
그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그 경기도가 이제 조정교부금을 줬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 자치단체, 재정력이 아주 좋은 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을 띄워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가지고 그 경기도 내 시군들한테 이렇게 재정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중앙정부가 제도를 바꿔서 그 잘 사는 자치단체, 성남, 무슨 뭐 과천, 고양, 뭐 수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잘 사는 그 주로 시들이죠. 구는 별로 없고 이제 시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이게 주던 돈을 못 주게 시행령을 바꿨습니다. 그 시행령을 바꾸면서 이제 그걸 전부 다 경기도의 그 일반 시군들한테 나눠주는 돈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던 특별 대우를 받던 그런 6개 시가 있었는데 그 6개 시들이 막 굉장히 그 반발을 심하게 했었죠. 그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이제 지방교부세,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는 돈이 이제 국고보조금, 그리고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 즉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 어떤 지방교부세, 재정 형평화를 위한 그런 기능으로 주는 돈이 이제 조정교부금 있고 또 그 외에 보조금도 있습니다. 시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국고보조금의 지방 버전이죠. 그래서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봤을 때 이 자치구에 이런 특정한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시 전체로 봤을 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용도를 정해서 또 주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의 로컬 버전이고 또 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또 로컬 버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가 커지는 것을 기대하는데 실제로 커지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막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게 좀 뭐랄까 상당히 좀 좋아하기도 어렵고 또 싫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주는 거니까. 일단 돈을 받으면 중앙정부 돈이 얼마라도 오니까 50%든 뭐 70%든 오니까 그 돈이 오면 자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치단체들은 그걸 또 싫어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과도하게 이제 커지니까 문제가 되고 또 많은 경우에 요즘 기초연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는. 그러면 꼼짝없이 자치단체들도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할 때 자치단체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도 이 정책이 좋으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돈을 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무슨 찬성한 적도 없는데 중앙정부가 그냥 법률로 정해버렸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오라는 거죠. 근데 자치단체 간에는 또 그게 어려운 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데는 특히 임대아파트 비율도 높고 또 장애인 비율도 높고 이 복지 대상자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노원구는 또 근데 재정력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재정력은 별로 높지 않은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그 대상자들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예컨대 무슨 서초구는 재정력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좋은 데는 또 그런 재정 수요가 적고 재정력이 약한 데는 재정 수요가 높고 이건 이제 대도시의 비슷한 소득 수준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계가 항상 적용이 돼서 정부도 그 부분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소위 차등 보조율 제도라는 것을 또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정 수요, 복지 재정 수요와 재정력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보조율을 좀 높여주는. 근데 뭐 노원구에서는 그 한 10% 정도 높여주는 건데 10% 가지고 되겠냐 뭐 이렇게 불만을 하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제도를 도입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에 재정 현황을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그 지방 재정의 현황하고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방 재정의 현황을 먼저 보실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 지표가 국가 예산 대비 지방 예산 비율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중앙정부 예산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리고 지방교육, 여기 지방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교육청, 시도교육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을 놓고 봤을 때 중앙정부 그 예산의 비중이 54.6%, 절반이 조금 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는 이제 34.8%, 그리고 지방교육이 이제 10.6%. 그래서 중앙정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은 그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이제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도 따로 뽑지 않습니까? 재정도 따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 이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재정 사용액을 보면 조금 달라요. 이 재정 사용액이라는 것은 그 지방 재정이 사용하는 그 금액, 말하자면 그 세출 예산, 돈을 걷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쓰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는 자기가 걷었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넘겨줘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돈을 누가 쓰느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시면 2017년 현재 중앙정부 비중은 40%밖에 안 돼요. 자치단체는 45%, 지방교육은 15%. 그래서 아까 거랑 비교하시면 중앙정부가 54.6%였는데 40%에 불과하게 됐고, 자치단체는 45%가 되고 지방교육 예산도 이제 15%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이게 그 실제 사용의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훨씬 많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교부세도 막 넘겨주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교부세 말씀만 드렸지만 지방교부세 아까 내국세의 19.24%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는 거죠. 내국세의 20%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럼 그게 한 30조, 40조 정도가 돼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지방교부세처럼 중앙정부가 교육청에다 주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국세의 20.27%, 그것도 이제 내국세 연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다가 주는 그냥 넘겨주는 돈이 내국세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세로 많이 걷는 거 아까 보셨죠? 한 8대2 정도, 한 23% 정도 지방세, 나머지 한 77% 정도 국세. 이렇게 된 거 보셨는데 그 걷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시도교육청의 20.27%, 내국세의 20.27%, 또 시도나 또 시군에다가 내국세의 19.24% 또 이렇게 그냥 넘겨주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돈을 쓰는 주체 기준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높다. 국가가 직접 쓰는 돈은 얼마요? 40%에 불과해요. 그래서 시도, 시군, 지방교육청이 쓰는 돈이 60% 가까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그 지방 세입의 구성 요소인데요. 보시면 이제 자체 수입이 있고 이전 수입이 있고 지방채, 그다음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 비중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자체 수입 비중이 48.4%, 그죠? 그리고 이전 수입이 40.3%. 그러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100원을 쓴다면 그 중에 절반 한 48%가 40%가 중앙정부나 아니면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오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것은 48%, 50%가 안 된다는 뜻이죠. 남한테 돈을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 재정적 자주 재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표할 수도 있겠죠. 내 돈이 내가 쓰고 있는데 그 돈 가운데 내 돈은 50%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50%는 딴 데서 온다. 다른 사람이 도와준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권한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방교부세와 같이 또 조정교부금 같이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돈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국고보조금 같은 것들로 그런 식으로 오는 돈들은 문제가 좀 생기겠죠.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그 다음에 그 예산 규모 연도별 변동 추이를 보시면 이제 그 당초 예산이 있고 최종 예산이 있는데, 여하튼 2017년 기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보면 이게 그 193조 정도, 지방 예산 전체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전체를 보면 193조 정도가 되는 것이고, 연평균 증가율이 한 5.5%, 5.57%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출 구조별 순계 예산 규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정책 사업이 있고 행정 운영 경비 재무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정책 사업비죠, 사업비를 놓고 보면 그 사업비 비중이 한 81.8%, 한 82%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제 2017년 기준입니다. 82% 정도가 이제 정책 사업인데, 그 가운데 보조 사업 비중이 40%, 자체 사업 비중이 41%. 그러니까 자치단체들이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용처가 스스로 결정하는 자체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한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 그 보조 사업이라는 거죠. 보조 사업 비중과 그 자체 사업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볼 때는 뭐 중앙정부가 돈을 대든 중앙정부가 정한 보조 사업이든 자체 사업이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 사업은 중앙정부가 정해서 주는 돈이고 용도 자체를 중앙정부가 정하는 것이고, 자체 사업은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자체 사업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자주 재정권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한 절반 정도는 그냥 남의 사업하고 있다. 이러면 좀 자주 재정권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제 이슈입니다. 이슈를 보시면 이게 그 문제 제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냐면, 첫째, 이제 그 수직적 재정력 격차입니다. 즉 국가는 돈을 많이 걷어가는데 왜 지방은 세금을 조금밖에 못 걷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소위 8대2. 지금 그 2011년도에는 78.6였는데 지금은 2017년도에는 76.2%. 그래서 국세 비중이 조금 낮아졌죠. 여튼 80%, 옛날에는 8대2였는데 지금은 이제 80%
이하고 자치단체 지방세 비중이 20%를 좀 넘는 이제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나아졌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제 지방 소비세 같은 게 도입이 되는 바람에 지방세 비중이 좀 높아진 겁니다. 그거는 자주 재정권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76대 24 이 정도 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중앙 재정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7대 3이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7대 3이었는데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최근에 하여튼 그게 한 6대 4 정도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이전 재원을 대폭 축소하고 지방세를 대폭 늘려서 이제 그렇게 6대 4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자치를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라마다 또 많이 달라요. 영국이 지방자치의 그 본산지죠. 본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국의 경우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95대 5, 97대 3. 그러니까 지방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것들을 놓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딱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가 상당히 좀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히 6대 4, 7대 3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슈는 이제 그 수직적 재정력 격차다. 즉 국가는 많고 돈이 많고 지방은 적고 이런 걸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지방 재정 의존도, 수직적 재정력 격차의 하나의 또 지표로서 지방 재정 의존도 아까 우리 본 건데요. 보면 전체 수입 가운데 자체 수입이 48.4%밖에 한 절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40% 또 한 40%는 남한테 받는 돈이다. 남한테 받는 돈,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게 자기 돈 가지고 살림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살림을 하는 거지, 남한테 돈 받아서 살림하면 돈 주는 사람 눈치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그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평적 재정력 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은 수직적 재정력 격차,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그 수평적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에 관련돼서 그동안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소위 재정자립도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는 그 계산 방식이 여기 있는 것처럼 분자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그러니까 자체 재원 수입, 자체 수입, 그거를 세입 총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전 재원, 즉 남한테 받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저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겠죠. 남한테 받지 않고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겠죠. 그죠? 이제 그게 저 식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기는 재정적 자주권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100%면 제일 좋겠죠. 내가 돈 100원을 쓰는데 그 100원을 다 내가 벌어 쓴다. 그러면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남한테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한 100 중에 한 40 정도는 남한테 받는 돈이다.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에서 받는 돈이다. 그러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면
이 전체 자치단체가 243개인데 그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 재정 자립도가 10%라는 거는 내가 쓰는 돈이 지금 100인데 그 중에 10 정도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다 남한테 받은 돈이라는 뜻이에요. 재정력이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쁜 거죠. 그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자치단체 개수가 몇 개예요? 52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다음에 10%에서 30% 사이가 121개, 30에서 50%가 미만이 55개. 그래서 50% 이상 되는 자치단체는 15개밖에 안 돼요. 243개 가운데 50% 이상 되는 게 15개밖에 안 되고 그 비중은 6.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이제 50%보다 낮다는 뜻이죠.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종류별로 이제 그 재정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국의 재정 자립도 평균이 광역자치단체 평균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51.7%입니다. 2017년 예산 기준이에요. 그래서 51.7%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평균을 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내 돈이고 절반 정도는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아까 그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군구, 이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더 심하죠. 시군구 평균은 32.0%. 그래서 100원을 쓴다면 그 중에 한 30% 정도는 내가 지방세나 세외 수입으로 걷어들인 돈을 쓰는 것이고 70은 이제 국가로부터 받든지 아니면 도나 또는 특별시, 광역시,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받든지 이렇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83.3%의 재정 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제일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광역시는 이제 평균이 55.1%인데 가장 높은 데가 울산이에요. 울산 광역시 제일 높은데 그게 64.1%.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44.8%입니다. 그래야 이제 특별자치시니까 세종시가 되겠죠. 세종시는 70%. 세종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도는 경기도의 재정 자립도가 59.3%.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전라남도는 몇 %예요?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 도청이 쓰는 돈이 100이라면 그 중에 80은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에요. 20만 전라남도 내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형태로 거둔 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치도 제주도는 40% 정도 되고 시 중에 제일 높은 데가 이게 이제 그때 좀 다른데 경기도 안산시가 제일 높습니다. 72%.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시가 얼마예요? 전북 남원으로서 11.3%. 그러니까 남원시 같은 데는 뭐예요? 이거 다 국가와 전라남도에서 주는 돈이에요. 특히 국가가 주는 돈이 절대적이죠. 그럼 국가는 돈을 어디서 얻을까요? 주로 수도권에서 걷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경제활동이 제일 활발하니까. 그래서 뭐 소득세, 법인세 뭐 이런 것들 다 수도권에서 걷는 거죠. 상당 부분을. 그 돈을 걷어서 그 돈을 이제 지방교부세 형태로 전라남도에 내려보내면 전라남도는 그 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남원이 그렇고 군의 경우는 울산 울주군이 제일 높네요. 50% 정도. 거기에 비해서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전라남도 신안군은 지금 8.6%니까
자기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닌 거죠. 신한 군민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자치단체들에서 국가가 거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됩니다. 자치구의 경우는 이제 서울 서초구가 68.5%, 부산 영도구가 13.5%. 노원구도 상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편에 속하는 구니까 대충 이제 짐작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 국가의 재정을 지방에다 넘겨다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 정부도 효율성보다는 공평성을 강조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평적 재정 격차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이번에 들어온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아마도 이 수직적 재정 불균형은 물론이고 수평적 재정 불균형 강화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텐데, 이게 그 결국은 국세 아까 8대2를 갖다가 7대3 정도로 바꾸자. 그러면 이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방 분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방세 형태로 이제 넘겨주게 되면 그럼 지방 전체로서는 그게 파이가 커지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넘겨받았을 때 자치단체 간에 어떻게 배분되느냐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치단체 간 소위 수평적 불균형, 수평적 이 재정 관계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명박 정부 때 지방 소비세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지방 소비세. 이 지방 소비세는 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띄어서 지방세 목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소비세를 이렇게 넘겨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지방 소비세는 상당히 그 탄력성이, 말하자면 그 경기가 이렇게 막 좋아지면,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전통적인 우리 지방 세목, 아까 제일 비중이 높았던 세목이 어떤 거였어요? 제일 비중이 높았던 것은 취득세였죠? 취득세. 그죠? 또 지방 소득세, 무슨 뭐 재산세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뭐 이런 거. 근데 이 취득세, 재산세는 전통적으로 지방 세목이에요. 이론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분 알다시피 시세로 과세하지 잘 않아요. 이게 뭐 공시지가 뭐 이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세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한 60% 이 정도.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세가 막 오른다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오르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관리를.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즉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같이 막 올라가는 세목이 아닌 거예요. 소득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득세는 우리가 다 버는 대로 그게 다 반영이 돼요. 거기다 소득세는 뭐예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 탄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소비세는
부가가치세니까 이제 소비한 액수의 뭐 10% 이렇게 딱 같이 이제 움직이지만 부동산 과세는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지방세 수입은 주로 부동산 과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비중이 높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소득 탄력성이 낮은 부동산 과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높은 걸 좀 가져 들어오자. 그래서 지방 소비세, 그 중에 하나가 지방 소비세인데, 그래서 부가가치세 5%를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줬어요. 자, 그걸 넘겨받았어요. 넘겨받았는데, 그럼 그 넘겨받은 돈을 자치단체 간에 이제 배분해줘야 되죠. 근데 그걸 배분할 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다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또 그 지방소비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자치단체장이 막 열심히 뭘 노력을 해가지고 예컨대 한 평에 나비 축제를 했어요. 그러면 한 평분에 뭐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렇게 주민들이 소득도 높아지고 거기서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뭐 등등등. 또 그 사람들 보면 뭐예요? 막 그 다 청소해야 되고 뭐 복잡하고 자치단체 일이 많겠죠. 근데 세금은 다 어디로 가냐면 국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소득세 다 국세죠. 그 다음에 소비과세도 부가가치세 다 국세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자치단체장이 뭔가 자기가 열심히 했을 때 그 과실을 지방세 형태로 자치단체가 받아먹을 수 있게 해야 그래야 자치단체장도 신이 나서 열심히 그런 거 하려고 하지 않겠냐. 경쟁적으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지방소비세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 지역에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지방소비세도 거기 많이 떨어지게 해서 자치단체로 하여금 뭔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일을 할 수도 해주자.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소비세를 또 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비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어디겠어요? 수도권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방소비세가 대부분 다 서울, 경기 이런 데로 다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부가가치세 5%인 그 돈은 어디서 온 거냐면 내국세에서 온 거잖아요. 그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덕을 많이 보던 아까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는 손해가 막심하겠죠. 서울특별시는 손해 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받질 않았으니까. 근데 지방소비세는 엄청 많이 거치게 생겼어요. 전라남도는 지방소비세 소비도 얼마 안 돼요. 경제활동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이거 그런 제도가 도입되면 자기는 망하는 거예요. 지방소비세 얼마 안 거치는데 자기들이 그동안 많이 받던 그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타격을 입겠죠. 그러니까 즉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려고 딱 봤더니 이게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국세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국세의 일부를 5%를 떼어가지고 지방세로 넘겨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넘겨준 다음에 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형이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졌겠죠.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원래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 막 거의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이명박 정부 넘어왔는데 이명박 정부 때 뭐 여하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긴 했습니다.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면 이 수평적 재정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가중치를 달리 부여했어요. 즉 소비액 기준으로 하자. 왜냐면 지방 소비세니까 뭐 소비액 말고 뭘 가지고 기준을 하겠어요. 소비액 기준으로 하자. 근데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어떤 그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악화시키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 자치단체는 소비가 워낙 많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소비는 가중치를 100을 둔다. 100. 자기 소비만큼 그냥 가중치를 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있죠. 5대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에는 거기서 소비되는 액수의 200%, 2배를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3배의 가중치를 둡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똑같이 100, 100, 100 이렇게 그 소비가 이루어졌다. 뭐 서울이 100, 또 충청북도가 100, 뭐 그럴 리는 없지만 100, 100, 그 다음에 그 대전광역시가 100. 그러면 서울은 그냥 100만 소비가 됐다고 보는 거고 대전광역시는 200이 소비됐다고 보는 거고 충청북도는 300이 소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비된 걸 전체 토탈 해가지고 이제 그 각각 소비액만큼 계산된 그 소비액의 비중에 따라서 걷어들인 그 5%의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그 지방소비세의 어떤 그 불공평성 이 부분을 또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지방소비세가 지방세인데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됐는데 얘가 지방교부세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한 거예요. 지방교부세가 바로 뭐예요? 재정력 약한 데다 더 주고 재정력 좋은 데는 안 주고 또는 덜 주고. 그러니까 학계에서 당장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야, 이게 무슨 지방세냐? 아니 이게 무슨 열심히 일하는 자치단체에게 더 많이 주겠다며. 근데 그 자치단체 자기 실제 소비액만큼 배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지금도 논란이 심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11%까지 올라갔어요. 부가가치세액이 11%까지 올라갔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는 공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기구에서는 막 그 자기들 요구를 여러 가지를 내는데 분권화를 위한 여러 가지 요구를 낼 거 아니에요. 그 요구를 내는데 이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21%로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1%. 처음에 이제 5%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11%인데 거기에 10%를 더 얹어서 여러분 그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지방교부세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그럼 그 줄어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문제가 자치단체 간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주재정권, 즉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여서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자 하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상당히 난감해지는 겁니다. 처음에 지방소비세를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초기 단계 논쟁,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저도 이제 거기 잠깐 그 개입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이슈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가중치를 가져온 게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지방소비세가 적게 거치는 자치단체 수도권은 많이 거치는데 어디 뭐 전남이라든가 이런 지방 도들은 조금밖에 안 거치니까 그럼 이 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서울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어떤 대안을 가져왔었냐면 그러면 이 지방소비세가 조금 거치는 자치단체는 세율을 높이자.
세율을 높이자. 그래서 다른 데 예컨대 10% 부가세 적용하면 여기는 뭐 12%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긴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많이 거치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재정력이 약한 그 도민들은 그러면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부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말도 안 된다. 이러고서 이제 그 안이 채택이 안 됐고, 그래서 논의가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기획재정부 돈 주는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지방세냐, 학계에서도 이게 무슨 지방세냐, 차라리 그 돈 그럼 지방교육세에 넣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공평성 차원에서는 더 확실하지, 뭐 이렇게 주장하고 지금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방 분권은 이 민주성을 위한 거예요. 민주성. 그죠?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게 뭘 권한을 더 주자.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에게 자주재원을 더 넘겨주자. 이 민주성을 위한 건데, 이게 많은 경우에 효율성하고 또 공평성하고 충돌을 합니다. 이게 충돌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효율성이 중요하냐? 공평성이 중요하냐? 민주성이 중요하냐? 아까 규범적 분권론이 있었고 기능적 분권론이 있었잖아요. 규범적 분권론자들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뭐 효율성, 공평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지역 주민들이 원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치권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좋다. 지방세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다른 가치를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이 편익과 비용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걸 따져보는 그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능적 분권론. 그래서 그게 이제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이슈가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방재정이 참 어렵다. 그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드는 지표가 인건비를 그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죠. 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세 수입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방자치를 한다는데 사업비는 내버려 두고 일단 공무원 인건비는 자기 돈, 자기 지방세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이 인건비보다 적은 그런 자치단체가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5개고 비율로는 51%가 넘는다 그래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자기 인건비도 지방세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면 시도는 100% 다 자기 해결하고 있고 시의 경우는 그래도 한 77%, 한 80% 가까이 해결하고 있고, 근데 뭐예요? 군은 84.1%가 해결을 못하고 있단다. 자기 인건비조차도 지방세로 못한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지방자치가 되겠냐? 자기 돈이 있어야 자치적으로 뭘 하는 거지. 다 남한테 얻어다 쓰는 게 무슨 자치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또 자치구의 경우도 미해결하는 데가 56.5% 먼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이슈로서 재산과세 중심의 세제 이렇게 되어 있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는 그 교과서에 보면 소득의 탄력적인 세목이다.
즉 경제 성장에 따라서 그 과실이 이 세수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세목이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라는 것을 도입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두 개 세목을 도입을 했어요. 또 그 전에 이제 있던 세목도 있고 뭐 등등한데, 그래서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이 재산과세는 보유과세하고 거래과세가 있어요. 취득세는 거래할 때 내는 세목이니까 이제 거래과세가 되는 거고, 재산세는 보유에 대해서 그 과세하니까 보유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보면은 이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의 비중을 비교했을 때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재산과세죠. 재산과세가 46.6%나 되는 것이고, 또 소득과세는 20%에 불과하고 소비과세는 한 25%에 불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과세 하나만 봐도 30%가 넘어요. 그럼 거래과세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게 될 텐데, 이 취득세, 등록세는 언제 세금이 잘 들어요? 그렇죠. 부동산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올해는 부동산 경기 좋아서 아마 자치단체들이 도움을 좀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소득과세, 소비과세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 소득 탄력성이 이제 높은 그런 것인데 비해서 재산과세는 소득 탄력성이 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 낮다 보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을 따먹기가 어려워요. 국세는 반대입니다. 국세는 소득과세, 소비과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다 이제 국세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장 과실을 주로 국가가 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럼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직적 재정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직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소득과세나 소비과세를 지방으로 대폭 넘겨주면 어떠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평적 재정 불균형의 문제가 이제 또 발생하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인데요. 이게 이제 그 지방재정은 시도, 시군구 이런 이제 일반 지방자치단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재정은 이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사용하는 돈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그 뭐 여러 가지 그 재원이 있긴 있지만 이제 지방 교부세가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교육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국세의 20.27%를 그대로 지방에 넘겨줍니다. 그럼 그대로 지방에 넘겨주면 지방은 그걸 받아서 지방교육청들이 내국세 20.27%를 받아 이제 쓰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국세도 같이 높아져요. 증가해요. 그럼 내국세가 증가하니까 교육재정 교부금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럼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재정 수입이에요. 교육청의 재정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전체 지방교육재정에,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그 돈이 교육청이 쓰는 돈의 한 75% 정도가 돼요. 그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그 75%의 돈이 매년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학생
학생 수는 어때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 지금 학생 수 계속 줄고 있어요. 이 밑에는 교육재정 교부금의 추이. 2015년도를 제외하고는 이제 계속 증가한. 쟤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재정의 경우는 어때요? 수요는 점점점 줄고 있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교육재정은. 근데 시도 재정은 어때요? 시도 시군구 재정은 같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복지정책의 강화로 인해서 이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재정에 여유가 있겠죠. 시도나 일반 자치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재정이 두 개가 서로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걸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의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지방 분권을 얘기할 때, 재정 분권을 얘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 세목을 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지방세를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방세건 국세건 법률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률 제정권은 국회가 있어요. 지방의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그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서라도 헌법의 그 조세 법률주의를 바꿔서라도 이거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세목 결정 권한을 달라. 자기들이 쓸 돈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자기 지역 내에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하겠다는 건데 그걸 왜 막느냐.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그거를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조례에 의해서 세목을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해라. 또 세율도 이렇게 막 마음대로 조정해라. 이렇게 그 해달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자치단체들이 그 세목을 신설하거나 또는 세율을 높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의 그 세율 높이는 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소위 탄력 세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서 50% 한도 내에서 인상도 할 수 있고 인하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세목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자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목은 거의 신설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세목을 신설할까요? 다른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목을 신설할 가능성은 많아요. 예를 들면 제주도가 입도세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관광객들한테 섬에 들어올 때마다 한 명당 얼마씩. 근데 그거는 국가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정 분권을 주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슈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5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방 분권에 또 재정 분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그 내용은 이게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더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